신서연이 보석함에서 그 귀걸이를 꺼냈을 때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그 귀걸이를 마지막으로 착용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었다. 보석함 맨 아래 칸, 검게 변한 은목걸이 밑에 눌린 채 두 알의 진주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마치 구석에 익힌 채 먼지를 뒤집어 쓴 두 개의 달 같았다. 그녀는 한쪽 귀걸이를 집어들고 창밖의 빛에 비춰보았다. 진주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흠집이 있었고 금속 받침대 가까운 곳에는 작게 누렇게 변한 부분이 있었다. 사람 피부에 생긴 검버섯처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지만 한 번 보이면 괜히 거슬리는 그런 자국이었다. 이 귀걸이는 조민준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준 선물이었다. 그때 두 사람은 아직 연애 중이었고 사귄 지 석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조민준은 부산 출장에서 돌아오며 호텔 로비에 있는 기념품 매장에서 그것을 샀다. 3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다. 값비싼 보석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그에게는 그나마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 신서연은 그가 귀걸이를 건네주던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식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그는 남색 벨벳 상자를 그녀 앞에 밀어놓으며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열어봐. 그녀가 상자를 열자 두 알의 진주가 조명 아래에서 부드러운 빛을 내고 있었다. 예뻐? 그가 물었다. 예뻐. 오래 골랐어? 그녀는 웃으며 귀걸이를 착용하고 휴대폰 전면 카메라로 자신을 비춰보았다. 진주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형에 딱 어울렸고 은은한 광택이 피부까지 조금 더 환하게 보이게 했다. 조민주는 그녀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나중에 어느 날 그녀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꺼져갔지만 그녀는 그 빛이 한때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8년이었다. 진주도 늙는다. 사람도 늙는다. 신서연은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착용했다. 진주가 귓불 아래에서 살짝 흔들리며 창밖의 빛을 반사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귀걸이를 하지 않았고 귀걸이 구멍은 조금 막혀 있었다. 끼우는데 약간 힘이 들었고 귓불이 찔려 살짝 붉어졌다. 오늘은 조민준 회사의 송년회였다. 그가 아침에 집을 나서며 저녁에 일찍 와라고 한마디 했다. 말투는 담담했다. 초대가 아니라 통보였다. 신서연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조민준이 그녀에게 말하는 어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보에서 저기 수준으로 내려와 있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정도의 온도였다. 그녀는 검은색 벨벳 원피스를 입었다. 지난해 설날 전에 백화점에서 산 옷이었다. 70% 세일을 해서 15만 원이 조금 넘었다. 치마 길이가 조금 길어서 줄여야겠다고 늘 말했지만 결국 한 번도 수선하러 가지 않았다. 머리는 풀어 굵은 웨이브를 넣었고 옅게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여자는 36살이었다. 아주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단정히 꾸미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는 있었다. 서하는 거실에서 레고를 맞추고 있었다. 성을 만드는 세트였고 벌써 사흘째 만들고 있었지만 아직 마지막 몇 조각이 남아 있었다.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오늘 예쁘다. 신서연은 웃으며 허리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엄마 저녁에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 할머니가 와서 같이 있어 줄 거야?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어. 신서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갈아 신었다. 신발장 위에는 조민준 차의 예비 열쇠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운전하고 싶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가고 싶었다. 송년회 장소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특급 호텔이었고 집에서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다. 그녀는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마침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퇴직 전 초등학교 교사였다.
말투와 행동에는 늘 교사 특유의 느낌이 배어 있었다. 판단 내리기를 좋아하고 정리하기를 좋아하고 너는 해야 한다와 너는 하면 안 된다로 문장을 구성하기를 좋아했다. 그녀가 신서연에게 나쁜 시어머니였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좋은 시어머니라고도 할 수 없었다. 딱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예의를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예의였다. 어머니, 서하는 거실에서 레고 하고 있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넣어 놨으니까 데워서 먹이면 돼요. 신서연은 외투를 입으며 말했다. 알았다, 알았다. 너는 가봐, 늦지 말고.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이미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다. 신서연은 더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가을 저녁은 빨리 찾아왔다. 6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가로등이 켜지고 주황빛 불빛이 바닥에 내려앉아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녀는 단지 입구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다. 가을바람이 옥기 사이로 파고들어 서늘했고 그녀는 외투를 조금 더 여몄다. 휴대폰이 울렸다. 조민준이었다. 출발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고객과 통화할 때처럼 형식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다. 차 기다리고 있어? 대충 언제 도착해? 40분 정도. 알았어. 도착하면 전화해. 내가 나가서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신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가로등 아래 서서 눈앞을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일부러 비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할 것이 없었다. 송년회는 매년 가야 하는 자리였고 드레스는 매년 입어야 하는 옷이었고 웃음은 매년 얼굴에 걸어야 하는 표정이었다. 그녀와 조민주는 나란히 서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아내이고 남들 눈에는 조 대표님 사모님이며 그 신분에 딸린 부속물이었다. 아무도 두 사람이 이미 반년째 각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무도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길었던 대화가 이번 주 서하고는 당신이 데려다줘 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무도 조민준이 마지막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 게 언제인지 몰랐다. 신서연조차 이제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택시가 도착했다. 그녀는 뒷문을 열고 올라탄 뒤 호텔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다. 기사님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한 연애 상담 프로그램이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귀에 걸린 진주를 만져보았다. 진주는 이미 체온에 데워져 있었다. 피부에 닿은 그것은 미지근하고 어딘가 현실감이 희미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이 귀걸이는 조민준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준 선물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다. 결혼 후 그는 다시는 그녀에게 장신구를 선물한 적이 없었다. 결혼기념일에는 가방을 준 적도 있고 향수를 준 적도 있고 스카프를 준 적도 있었다. 모두 실수는 없지만 마음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었다. 신서연은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았다. 받았고 썼고 혹은 쓰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부터 조민준에게 선물을 받는 일에 기대를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언제부터 조민준이라는 사람에게 기대를 잃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기대란 사람을 많이 소모시키는 감정이다. 그가 당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길 기대하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 주말에 함께 산책이라도 가 주길 기대하지만 그는 야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 바꾼 머리 스타일을 알아봐 주길 기대하지만 그는 당신을 한번 쳐다보고 얼굴에 김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죽음이다. 그런 죽음을 여러 번 겪다 보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다. 차는 강변북로를 따라 빠르게 달렸다. 창밖의 서울은 저녁 어스름 속에서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빌딩 하나하나, 창문 하나하나의 불빛은 수많은 벌집 같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가정이 살고 있었다. 모든 가정에는 각자의 이야기와 문제와 침묵이 있었다. 신서연의 침묵은 그녀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다. 싸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였다. 송년회는 예년과 같았다. 지루했다. 조민주는 무대 위에서 연설을 했다. 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저 사람에게 감사했다. PPT는 한 장 한 장 넘어갔고 숫자와 그래프, 계획과 비전이 이어졌다. 듣는 사람들은 졸음이 밀려올 정도였다. 신서연은 두 번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는 조민준 회사 공동대표의 아내였다. 마흔이 조금 넘은 여자로 온몸에 보석과 명품을 걸치고 있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새로 산 가방, 새로 받은 피부관리, 새로 고용한 과외 선생님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서연은 웃으며 들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네, 그러셨군요 하고 맞장구를 쳤다. 머릿속으로는 서아가 레고를 다 맞췄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조민주는 연설을 끝내고 내려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평소보다 조금 더 말끔해 보였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신서연의 잔에 가볍게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했어. 수고는 무슨? 신서연이 말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긴 대화였다. 같은 테이블 사람들은 술잔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신서연도 함께 웃었다. 아주 표준적인 웃음이었다. 입꼬리가 적당히 올라가고 너무 과하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웃음. 그녀는 그것을 아주 오래 연습했고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다. 만찬이 끝났을 때는 거의 밤 10시였다. 조민주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었고 신서연도 차를 가져오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대리운전을 불렀다.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뒷좌석에 앉았다. 사이에는 한 사람쯤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있었다.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안정적으로 몰았고 차량 오디오에서는 아주 낮은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신서연은 차창에 기대어 바깥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오늘 수고했어. 조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다. 응. 서아는 잤겠지? 아마 잤을 거야.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그럼 됐네. 침묵이 흘렀다. 신서연은 귀에 걸린 진주를 만졌다. 한쪽 귀걸이가 조금 헐거운 것 같았다. 그녀가 가볍게 눌러보자 금속 받침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그 귀걸이도 꽤 오래됐네. 조민준이 문득 말했다. 신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앞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다. 8년 됐어. 그녀가 말했다. 응, 8년 됐네. 진주가 좀 누렇게 변했어. 술이 맡겨볼까 해? 조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수리는 무슨? 그냥 새로 하나 사면 되지. 신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새로 하나 사면 되지. 그는 참 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새로 하나 사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일종의 예의, 형식,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수표였다. 신서연은 이제 그가 그것을 지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웠고 두 사람은 앞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서아도 잠들어 있었다. 거실에는 등 하나만 켜져 있어 빛이 흐릿하고 따뜻했다. 신서연은 신발을 갈아 신고 먼저 서아 방으로 가 보았다. 서아는 작은 토끼 인형을 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볼은 발그레했다. 그녀는 딸의 이불을 여며주고 불을 끈 뒤 조용히 문을 닫았다. 조민주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물 한 컵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앉아? 신서연이 물었다. 당신 먼저 자, 난 좀 더 앉아 있다가 갈게. 신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을 지우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린 뒤 침대에 누웠다. 침대는 컸고
혼자 잠을 자니 아무리 뒤척여도 누구와 부딪힐 일이 없었다. 이 침대에서 그녀는 이미 반년째 혼자 자고 있었고 이제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바로 불을 끄지 않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회사 동료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연말 회식 사진을 올렸고 조민준이 무대 위에서 연설하는 사진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며 조 대표님 진짜 카리스마 있다. 조 대표님 완전 풀 카리스마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사진을 보며 사진 속 조민준이 낯설게 느껴졌다. 잘못 찍혀서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의기양양한 남자와 집에서 매일 보는 조용하고 지친 채 서재에만 있는 남자가 다른 종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둠 속에서 거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조민준이 거실에서 서재로 걸어갔고 서재 문이 닫히자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 그녀는 그 귀걸이를 수리 맡기러 갈 것이다. 인터넷에서 평이 좋은 주얼리 수리점을 찾아보았다. 서울 종로 3가 근처에 오래된 귀금속 상가 건물 아니었다. 골동품 상가는 오래된 건물로 외벽에는 베이지색 타일이 붙어 있었지만 일부는 떨어져 밑에 회색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다. 1층은 서화와 옥을 판매했고 2층은 골동품과 잡화, 3층은 다양한 수리와 감정 가게가 있었다. 그녀가 찾은 가게는 3층 가장 안쪽에 있었고 점포는 크지 않았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수리 대기 중인 다양한 장신구, 금, 은, 옥, 진주 등이 뒤섞여 있었다. 진열대 뒤에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노안경을 쓰고 확대경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는 짙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손가락은 굵고 짧았지만 동작은 날렵했다. 평생 섬세한 일을 해온 사람 특유의 손놀림이었다. 손장인님, 이 귀걸이 좀 봐주세요. 신서연이 벨벳 파우치에서 귀걸이를 꺼내 진열대 위에 천 위에 놓았다. 손장인은 확대경을 내려놓고 한쪽 귀걸이를 들어 빛에 비춰 살펴보았다. 그의 물건 보는 방식은 특별했다.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가져다 놓고 천천히 한 치씩 살펴보았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감정하는 것처럼. 진주가 좀 오래됐네요. 그가 물었다. 8년 됐어요. 진주도 늙죠. 손장인은 귀걸이를 뒤집어 금속 받침 뒷면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 받침은 은이네요. 금이 아니고. 알아요. 원래 비싸지 않았어요. 손장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귀걸이를 전자 저울에 올려재고 다른 쪽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두 귀걸이를 나란히 놓고 노안경을 벗으며 신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디가 문제인가요? 이쪽 귀걸이가 느슨해요. 진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신서연은 오른쪽 귀걸이를 가리켰다. 손장인은 다시 노안경을 쓰고 느슨한 귀걸이를 들었다. 서랍에서 미니 드라이버 세트를 꺼내 금속 받침 뒷면에 작은 나사를 풀고 진주를 조심스레 꺼냈다. 진주는 크지 않았고 지름은 약 8mm로 조명 아래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다. 손장인은 확대경으로 몇 초 살펴보고 진주를 옆에 두고 금속 받침을 집었다. 그는 핀셋으로 받침 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아주 작았고 신서연은 거의 보지 못할 뻔했다. 은빛의 쌀알보다 작은 원기둥이었다. 한쪽 끝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 가느다란 바늘 같았다. 손장인은 그것을 천 위에 올려놓고 다른 귀걸이도 동일하게 분해해 같은 것을 꺼냈다. 두 개의 작은 원기둥을 나란히 놓고 노안경을 벗으며 신서연을 바라보았다. 신여사, 이건 귀걸이 일부가 아니에요. 신서연은 잠시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손장인은 하나를 집어 확대경 아래에 놓고 신서연에게 보라고 손짓했다. 신서연이 다가가 확대경을 통해 보니 작은 원기둥 표면에는 아주 정교한 나사선이 새겨져 있었고 한쪽 끝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신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장인은 몸을 곧게 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놀람도 호기심도 아닌 세상을 많이 본 사람 특유의 약간 안타까운 평정이었다. 이건 감청기예요.
신서연은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뭐라고요? 감청기, 손장인이 한 번 더 말했다. 초소형으로 일반적으로 감청 장비에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신서연은 진열대 앞에 서서 천 위의 쌀알보다 작은 두 물체를 바라보며 길고 긴 꿈을 꾸다 깬 느낌이었지만 이제 꿈속 세상을 믿어야 할지 깨어난 현실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감청기. 진주 귀걸이에 숨겨진 감청기. 8년 동안 귀에 걸고 있었던 조민준이 준 첫 선물 안에 2개의 감청기가 들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지만 모든 정보가 조각난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았다. 조민준은 왜 그녀를 감청한 것일까? 언제부터 감청했을까? 지난 8년간 그가 한 말, 한 행동 중 진짜는 얼마나 될까? 신서연은 손을 뻗어 두 귀걸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렸다. 진주는 이미 받침에서 빠져 있었고 2개의 은색 받침만 텅 비어 천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눈알 없는 눈구멍 같았다. 신여사, 괜찮으세요? 손장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괜찮아요. 신서연은 스스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대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진열대의 결제 QR코드를 찍어 수리비를 결제했다. 귀걸이와 두 감청기를 함께 벨벳 파우치에 넣고 지퍼를 잠근 뒤 가방 안쪽 포켓에 넣었다. 신여사, 손장인이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불렀다. 이거 신고하시겠어요? 신서연은 진열대에서 등을 돌린 채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손가락이 새하얗게 변한 상태로 서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장인님. 그녀는 골동품 상가를 나와 입구에 섰다. 햇빛이 눈부셔 잠시 눈을 찡그렸다. 하늘은 너무 푸르렀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파랬다. 마치 거대한 그림 막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신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상가 옆 카페에서 오래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설탕도 우유도 넣지 않은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한 모금씩 다 마셨다. 그녀는 8년 전 그 밤을 떠올렸다. 조민준이 귀걸이를 준 날, 두 사람은 한식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그 집의 매콤 비빔냉면이 맛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너무 매워 눈물이 날 정도였다. 조민준은 맞은편에서 그녀가 먹는 모습을 보며 웃으면서 말했다. 매운 거 먹는 모습이 귀엽네. 그때의 조민준은 아직 그녀를 귀엽다고 말하곤 했다. 저녁을 마치고 그가 집까지 데려다주며 집 앞에서 말했다. 내가 귀걸이 해줄게.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그의 손가락이 귓불에 닿았다. 조금 차가웠지만 손놀림은 가볍고 느려서 다치지 않을까 조심하는 듯했다. 그는 귀걸이를 착용해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고 말했다. 예쁘다. 그녀는 귀에 걸린 진주를 만지며 웃었다. 조민주는 말했다. 이 귀걸이 계속 착용해야 해. 왜요? 내가 준 첫 선물이니까 앞으로 볼 때마다 나를 떠올려야 해. 신서연은 그때 이 말을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였다. 너무 달콤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그녀를 찌르는 느낌이다. 앞으로 볼 때마다 나를 떠올려야 해. 나를 떠올려가 아니라 내가 듣는 거야? 그녀는 8년 동안 감청당했다. 8년간의 통화, 채팅, 다툼, 울음, 모든 것이 쌀알보다 작은 장치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친구에게 조민준이 배려가 없다고 불평한 전화, 혼자 침실에서 울며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말한 순간, 한밤중 공기 중에 조민준 너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라고 외친 순간 모든 말, 모든 숨,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신서연은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고 커피가 약간 테이블 위로 흘렀다. 갈색 액체가 테이블을 따라 천천히 흘러 마치 느리고 머뭇거리는 강처럼 보였다. 그녀는 서아를 떠올렸다. 서아는 그녀와 조민준의 아이였고 서아의 목소리도 그 장치에 기록되어 있었다.
웃음, 울음, 아빠 라고 외치는 소리 모두 그 작은 장치 속에 있었다. 신서연은 구역질이 났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 구역질이었다. 위가 뒤집히는 느낌, 무언가가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깊게 숨을 몇 차례 쉬어 겨우 그 구역질을 억눌렀다. 그녀가 떠올린 단어는 신뢰였다. 신뢰는 결혼의 기초다. 그것이 없다면 위에 뭐든 쌓아도 무너진다. 신서연은 예전에는 자신과 조민준 사이의 문제가 친밀감 부족, 소통 부족,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녀는 안다. 그들의 문제는 그보다 더 깊다. 기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깊이. 남자가 아내를 감청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면 그 결혼은 처음부터 농담이었다. 신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하는 거실에서 레고를 맞추고 있었고 마침내 성을 완성했다. 아이는 기쁘게 신서연의 손을 잡고 보여주었다. 엄마, 봐. 내가 다 맞췄어. 신서연은 쪼그리고 앉아 색색의 성을 바라보며 서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예쁘다. 서하 정말 잘했어. 서하가 얼굴을 들고 바라보았다. 엄마, 왜 눈이 빨갛지? 괜찮아. 엄마 오늘 좀 피곤했어. 서하는 작은 손을 내밀어 신서연의 얼굴을 만졌다. 엄마, 수고했어요. 신서연은 딸을 꼭 안았다. 매우 단단하게. 조민준이 돌아왔을 때는 거의 8시였다. 손에는 배달 음식을 들고 있었다. 요즘 그는 집에서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 밖에서 접대하거나 배달을 시키는 것이었다. 신서연은 예전 같으면 배달 음식이 건강하지 않다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도 그는 듣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밥 먹었어? 그는 신발을 갈아 신으면서 물었다. 먹었어. 뭐 먹었는데? 그냥 대충 먹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서아가 달려와 조민준의 손을 잡고 자신이 만든 레고 성을 보러 가자고 했다. 조민준은 쪼그리고 앉아 몇 초 동안 진지하게 바라보다가 말했다. 서아 정말 대단하네. 서아는 기뻐서 빙글빙글 돌았다. 신서연은 소파에 앉아 그 부녀를 바라보았다. 조민준은 서아에게는 진심으로 좋은 아빠였다. 꾸며낸 좋은 아빠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사랑이었다. 그는 주말이면 서아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갔고 아이가 아플 때면 밤새 잠을 자지 않았고 생일이면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 생일 파티를 꾸며 주었다. 그는 좋은 아빠였다. 하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다. 신서연은 예전에는 그가 좋은 아빠라면 다른 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어떤 것들은 참는다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감청기는 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칼이었다. 그녀의 몸에 8년 동안 꽂혀 있었고 그녀는 이제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서아야, 이제 씻어야지. 신서연이 일어나 서아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씻겨줘. 서아가 조민준의 손을 잡아당겼다. 조민준은 신서연을 한 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아주 짧았다. 너무 빨라서 신서연은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다. 그 눈빛 안에는 그녀가 전에는 본 적 없는 것이 있었다. 죄책감. 그는 알고 있었다. 신서연은 조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래로 내려간 그의 눈, 살짝 굳은 턱선, 서아를 안고 욕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신서연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 놓았다. 손가락은 차가웠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욕실로 뛰어가 그를 추궁해야 할까? 감청기를 그의 얼굴에 던져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을 준비해야 할까?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떠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일이 있었고, 자신의 수입이 있었고, 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조민준의 돈도, 조민준의 집도, 조민준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어떻게 떠날지, 어디로 갈지, 서아에게 어떻게 말할지,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지, 이 세상에 어떻게 말할지 생각할 시간. 이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서초구 가정법원에 가서 서류에 서명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신서연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8년 동안 감청당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서아가 잠든 뒤 신서연은 거실에 앉아 조민준을 기다렸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아직 마르지 않아 물방울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신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표정에 큰 변화가 없었다.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들고 거실로 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앉아? 그가 물었다. 조민준, 나 물어볼 게 있어. 조민준이 물컵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뭔데? 신서연은 가방에서 벨벳 파우치를 꺼내 티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퍼를 열고 귀걸이와 2개의 감청기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진주가 테이블 위에서 한 번 굴러 떨어질 뻔했고 조민준이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냈다. 그는 진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쌀알보다 작은 2 물체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복잡한 신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둑에 마침내 틈이 생기고 그 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막을 수 없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신서연이 물었다. 조민주는 아주 오래 침묵했다. 당신도 짐작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낮았다. 내 입으로 말해. 조민주는 고개를 들어 신서연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붉었다. 감청기야. 신서연은 가슴 한가운데로 칼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단번에 깊숙이 찔린 것이 아니라 한 치씩 천천히 그 과정을 즐기기라도 하듯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 고통은 날카롭지 않았다. 무뎠다. 돌덩이가 가슴을 짓눌러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았다. 8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민준, 너는 나를 8년 동안 감청했어. 조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묻고 있잖아. 신서연의 목소리가 8음절쯤 높아졌다. 조용한 거실 안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서아의 방에서 작은 움직임이 들렸다. 아마 소리에 놀라 깬 모양이었다. 조민준이 일어나 확인하러 가려 하자 신서연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앉아. 조민준은 다시 앉았다. 8년. 신서연이 말했다. 너는 내 귀에 감청기 2개를 걸어놓고 8년 동안 들었어. 뭘 들었어? 조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맞잡은 손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신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안 들려. 크게 말해. 많이 들었어. 조민준의 목소리는 답답하게 잠겨 있었다. 혼잣말처럼 들렸다. 예를 들면? 내가 임혜진한테 내 흉 본 거? 신서연은 기억해냈다. 4년 전 어느 오후였다. 서아는 유치원에 가 있었고 그녀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절친 임혜진에게 전화가 와서 거의 2시간 동안 통화했다. 그녀는 전화로 조민준이 배려심이 없고 낭만도 없고 집에 오면 휴대폰만 보고 서아 공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이 심했다. 지금 떠올려도 스스로 지나쳤다고 느껴지는 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친 사이의 사적인 대화였다. 문을 닫고 난 후 아무런 경계 없이 세상에 두 사람만 안다고 믿었던 대화였다. 조민주는 그것을 전부 들었다. 또 신서연이 물었다. 조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 거. 신서연은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엄마와 통화할 때 가끔 불평하곤 했다. 조민준이 너무 자주 야근하는 것, 집안일을 자신 혼자 모두 떠안는 것, 시어머니가 가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 그녀는 그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감정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또 당신이 서아가 잠든 뒤 혼자 많이 울었던 거. 신서연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절제된 울음이었다. 눈물이 한 방울씩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울음들이 자신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알 필요 없는 오직 자신만의 약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한밤중에 서아가 깰까 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들었다. 그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조민준, 너 변태야. 신서연이 말했다. 세 글자는 아주 가볍게 나왔다. 깃털 하나가 바닥에 내려앉는 것처럼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어떤 욕설보다 무거웠다. 조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역겨워. 조민준은 입을 벌린 채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숨을 쉬려 했다. 그러나 공기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너는 나를 8년 동안 감청했어. 신서연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가벼웠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을 말하는 것처럼. 내 전화, 내 불평, 내 눈물을 8년 동안 들었어. 그래서 뭘 들었는데? 내 비밀을 들었어? 8년 동안 감청할 만큼 가치 있는 뭔가를 들었어? 조민주는 말하지 않았다. 없었어. 너는 어떤 비밀도 듣지 못했고 숨겨야 할 어떤 것도 듣지 못했어. 너는 그저 결혼 안에서 점점 외로워져 가던 여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허공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야. 그게 내가 8년 동안 감청해서 얻은 결과야? 그녀는 잠시 숨을 삼켰다. 너는 내 손으로 만든 외로움을 들은 거야? 조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는 나를 감청했어. 그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나를 믿지 못한 건 사람을 믿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사람을 믿는 법을 모르는 건 너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신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개의 감청기는 티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다. 진주도 그대로 남겨두었다. 조민준, 우리 이혼하자. 조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은 채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신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가느다란 금이 하나 있었다. 전등자리에서 벽 모서리까지 이어진 그 금은 마치 말라붙은 강줄기 같았다. 그녀는 전에는 그 금을 본 적이 없었다. 오늘 밤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다. 어떤 것들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다만 당신이 보지 않았을 뿐이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신서연이 일어났을 때 조민주는 이미 거실에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다.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 보였다. 티테이블 위에 있던 감청기와 진주는 사라져 있었다. 테이블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서아는 아직 안 일어났어. 그가 말했다. 아침은 식탁 위에 있어. 죽이랑 찐만두야. 식기 전에 먹어. 신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조민준,
어젯밤 내가 한 말 들었어? 조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들었어. 대답 안 해? 조민주는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었다. 그가 몸을 숙여 신발끈을 묶을 때 신서연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 출근할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다. 하지만 신서연에게는 그 소리가 몹시 크게 느껴졌다. 집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크게. 그 후 일주일 동안 조민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좋아진 것이 아니었다. 더 말이 없어졌다. 그는 매일 아침 정시에 집을 나갔고 밤이면 정시에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서아와 놀아주고 서아를 씻기고 서아를 재웠다. 서아가 잠든 뒤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보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조각상처럼. 그는 신서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냉전이 아니었다. 감히 말을 걸지 못하는 것이었다. 신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그녀가 결정을 내리기를, 그녀가 자신에게 결과를 통보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주도권을 그녀에게 넘겼다. 이혼에 동의한다는 말도,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꺼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을 말해도 그녀를 잃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신서연은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서아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생활은 태엽을 감아 놓은 기계처럼 계속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이 부서졌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했고, 유치원 문 앞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눴고, 마트에서는 계산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 너무 정상적이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오직 그녀 자신만 알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갈라졌다는 것을. 천천히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 한순간에 갈라졌다. 지진처럼 발밑의 땅이 깊이를 알 수 없는 틈으로 갈라지고 그녀는 그 균열의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끝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 아래에 있었다. 그 사람은 그곳에 8년 동안 묻혀 있었다. 일곱째 날 신서연은 택배 하나를 받았다. 커다란 상자였다. 발신인 정보는 없었고 그녀의 이름과 주소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문한 물건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상자를 열 때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상자 안에는 녹음 장비가 가득 들어 있었다. 새 것이 아니었다. 오래된 것들이었고 몇몇은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다. 카세트 테이프, 메모리 카드, 녹음기, 오래된 녹음 장치 하나, 그리고 손글씨로 적은 라벨 한 묶음이 있었다. 라벨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8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매달 빠짐없이 있었다. 신서연은 상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고고학자가 되어 8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발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열어듣지 않았다.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8년이었다. 그녀와 친구의 대화, 그녀와 엄마의 통화, 그녀와 조민준의 다툼, 서아의 웃음소리, 한밤중 그녀가 억누른 울음. 다시 들을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전부 겪었다. 조민준이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에 놓인 상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현관에 선 채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상자를 바라보고 상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신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열어봤네. 그가 말했다. 당신이 보낸 거야? 신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응. 왜? 조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가와 그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내 입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어서. 신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은 붉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보였다. 뭘 말하려고? 지난 8년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신서연은 일어나 소파에가 앉았다. 조민준도 따라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티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들 사이의 대화처럼. 조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이 무릎 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긴장할 때 나오는 그의 습관이었다. 신서연은 알고 있었다. 신서연, 내가 언제부터 당신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을 수도 있고, 서아가 태어난 뒤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을 수도 있어. 나, 당신을 따라다닌 적 있어? 조민준이 말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마트에 갈 때, 유치원에 서아 데리러 갈 때, 다 따라가 봤어. 당신이 나를 속일까 봐, 내 뒤에서 뭔가 할까 봐 무서웠어.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도 몰랐어.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난 그냥 무서웠어. 신서연은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휴대폰도 몰래 본 적 있어? 당신이 잠든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기록, 사진첩을 뒤졌어. 매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번에도 또 뒤졌어. 병 같았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온몸이 불안했어. 조민주는 고개를 들어 신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러다 그 감청기를 샀어? 아주 작았어. 인터넷에서 샀고 판매자는 특수 장비라고 했어. 80만 원 넘게 줬어. 그걸 귀걸이 안에 숨겼고 당신에게 선물할 때 계속 보고 있었어. 당신이 그걸 착용하는지. 당신이 착용했을 때 난 안도했어.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무 역겨웠어. 신서연, 당신이 나한테 뭘 들었냐고 물었지. 많이 들었어. 당신이 친구에게 내 흉을 보는 것도 들었고, 당신이 어머니에게 울면서 전화하는 것도 들었고, 당신이 혼자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 못 드는 것도 들었어. 당신은 모든 걸 혼자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아니었어. 나는 계속 듣고 있었어.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들었어.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떠날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비겁했어. 조민준의 목소리가 마침내 부서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조금씩 떨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는 울 때조차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신서연처럼. 신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조민준, 내가 뭐가 제일 슬픈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호수의 수면처럼 고요했다. 조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내가 내 8년을 감청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8년 동안 나를 감청해야만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야? 조민준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넌 한 번도 나를 믿은 적 없어, 조민준.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믿지 않았고,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할 거라는 것도 믿지 않았고, 이 세상에 누군가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감청하고, 따라다니고, 휴대폰을 뒤지면서 확인하려 했어.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지. 내 마음속 그 구멍은 감청기로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 신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민준,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너와 더는 살 수 없어. 나를 감청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남자에게 내 남은 인생을 맡길 수는 없어.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조민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티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들 사이의 결혼처럼.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신서연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을 만들었다. 죽, 달걀 프라이, 찐만두. 그것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서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조민주는 서재에서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또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식탁 앞에 앉자 신서연은 죽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았다. 먹어.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그 두 글자는 아주 낮고 가벼웠다. 깃털 하나가 식탁 위에 내려앉는 것처럼 가벼웠다. 신서연은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것을 알아들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작별이었다. 서아가 깨어났다. 작은 토끼 잠옷을 입고 뛰어나왔고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아이는 조민준의 무릎 위로 올라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말했다. 아빠, 나 계란 먹을래. 조민준은 달걀 하나를 까서 아이에게 건넸다. 서아가 한 입 빼어 물자 노른자가 떨어졌고 조민준은 손으로 받아냈다. 아빠, 오늘 나 공원 데려가 주면 안 돼? 서아가 물었다. 그래. 조민준이 말했다. 엄마도 같이 가. 서아가 신서연의 손을 잡아당겼다. 신서연은 조민준을 한 번 바라보았다. 조민준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신서연이 말했다. 그날 한강공원은 햇살이 좋았다. 가을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어 바닥에 가득 떨어져 있었다. 마치 황금빛 담요를 깔아 놓은 것 같았다. 서아는 낙엽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잎을 줍고 작은 산처럼 쌓고 눈이 반달이 될 만큼 환하게 웃었다. 신서연과 조민주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둘 사이에는 한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있었다. 햇살은 두 사람의 몸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지만 누구도 따뜻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신서연. 조민준이 문득 그녀를 불렀다. 어젯밤 당신이 한 말 밤새 생각했어. 생각은 정리됐어? 조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도 있고. 조민주는 낙엽 속에서 뛰노는 서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작고 분홍색이고 한 송이 꽃 같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서 왜 이혼하려고 해? 신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미워하느냐 아니냐와 헤어지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니까. 내가 널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와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조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민준, 너는 8년 동안 감청했지. 뭘 들었어? 내 모든 비밀을 들었어? 내가 불성실하다는 걸 증명할 만한 걸 들었어? 아니. 맞아. 넌 듣지 못했어? 왜냐하면 내가 감청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두려움이었으니까. 너는 내 두려움을 그 작은 감청기에 담아 내 귀에 걸어놓고 8년 동안 들은 거야? 그래서 뭘 들었어? 내가 들은 건 처음부터 내가 아니었어. 너 자신이었지? 조민주는 눈을 감았다. 조민준, 너는 지난 8년 동안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서아가 처음 말을 한 순간을 놓쳤어. 너는 부산 출장 중이었고 내가 전화로 알려줬지. 너는 응, 알았어라고만 했어. 너는 서아가 처음 걸었던 순간도 놓쳤어. 그날 너는 야근 중이었고 나는 혼자 영상을 찍어서 너에게 보냈어. 너는 엄지손가락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지. 너는 서아가 처음 그린 가족 그림도 놓쳤어. 그 그림에는 나와 서아, 그리고 서아의 작은 토끼만 있었어. 너는 없었어. 조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는 내 생일의 모든 순간도 놓쳤어. 내가 보낸 모든 생일은 혼자 촛불을 불고, 혼자 케이크를 먹고,
혼자 소원을 비는 날이었어. 내가 빈 소원은 늘 하나였어. 조민준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어. 조민준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조민준, 너는 우리의 결혼을 놓쳤어. 너는 내가 늘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너는 늘 감청하고 있었을 뿐이야. 함께 있는 것과 감청하는 것은 달라. 함께 있는 건 참여하는 거고, 느끼는 거고,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거야. 감청은 구경하는 거고, 기록하는 거고, 내 아내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 대상으로 여기는 거야. 서아가 뛰어 돌아왔다. 두 손 가득 은행잎을 들고 신서연의 머리 위로 뿌렸다. 엄마 봐. 눈 온다. 신서연은 웃으며 서아를 안아 올리고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다. 서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엄마랑 아빠가 아마 따로 살게 될 것 같아. 서아의 웃음이 사라졌다. 왜? 그건 어른들 사이의 일이라서 서아가 지금은 아직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엄마랑 아빠는 둘 다 서아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서아는 신서연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럼 아빠가 나랑 안 놀아? 아빠는 당연히 서아랑 놀지. 언제든지. 서아는 고개를 돌려 조민준을 바라보았다. 조민준은 손을 뻗어 딸을 신서연의 품에서 받아 안았다. 서아야, 아빠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서아는 조민준의 목을 끌어안고 신서연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작게 했다. 아빠, 이제 출장 가지 마. 한강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서아가 잠든 뒤 신서연과 조민준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티테이블 위에는 종이 두 장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다. 신서연이 오늘 출력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흰 종이였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빈 종이었다. 조민준은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한 장씩 넘겨보았다. 그는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었다. 계약서와 숫자, 조항을 보는 일은 거의 본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읽었다. 마치 끝까지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읽는 사람처럼. 다 생각한 거야? 그가 물었다. 다 생각했어. 서아의 친권과 양육권은 당신에게 있고 나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한다. 집과 차는 당신에게, 예금은 절반씩. 응. 조민주는 합의서를 내려놓고 펜을 들었다. 신서연, 마지막으로 하나만 대답해 줄 수 있어? 말해. 만약 내가 당신을 감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신서연은 침묵했다. 그 질문은 그녀도 생각해 본 적 있었다. 감청기의 존재를 알기 전 그녀는 수없이 생각했다. 조민준이 그렇게 바쁘지 않았다면,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만 더 자주 해줬다면, 두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처럼 대화할 수 있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그녀는 오래 생각했다. 답은 아니었다. 문제는 감청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가 왜 감청을 하게 되었는지가 문제였다. 아내를 믿는 사람은 감청기를 사지 않는다. 아내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감청기가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려 한다. 휴대폰을 뒤지고, 따라다니고, 가방을 뒤지고, 질문을 던진다. 방식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아니. 신서연이 말했다. 조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기쁨이 없었다. 체념과 해방감이 뒤섞인 듯한 웃음이었다.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 획 한 획, 아주 천천히, 아주 진지하게 썼다. 그의 이름을 쓰는 필체는 그 사람과 닮아 있었다. 반듯하고 규칙적이고 어떤 장식도 없었다. 신서연도 서명했다. 그녀는 합의서를 챙겨 서류 봉투에 넣었다.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먼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러 가자. 서아가 아직 어려서 이후에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첫걸음은 먼저 내딛자. 알겠어. 신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가려 했다. 신서연. 조민준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멈춰 섰다. 지난 8년 동안 미안했어. 신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등을 돌린 채였다. 미안해. 그 세 글자를 그녀는 8년 동안 기다렸다. 그가 서재에서 걸어 나오기를 기다렸고, 휴대폰 화면 뒤에서 고개를 들기를 기다렸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얼굴을 내밀어 그녀에게 한마디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미안하다고. 이제야 그녀는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조민준.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신은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거실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억눌리고 절제된 울음이 아니었다. 진짜 울음이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아이처럼 터져나오는 오열이었다. 신서연은 문 뒤에 서서 문의 등을 기댔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우는 것이었다. 잘못 내어준 8년을 위해, 도둑맞은 신뢰를 위해, 아무것도 모른 채 관찰 대상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위해 우는 것이었다. 서아는 옆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이의 세계는 아직 온전했다. 아직 찢기지 않은 그림처럼. 신서연은 그 그림이 영원히 온전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어떤 균열은 언젠가 반드시 캔버스 위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균열이 나타났을 때 서아의 손을 잡고 말해주는 것뿐이었다. 괜찮아. 그림이 어떤 모양이 되어도 엄마는 여기 있어.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신서연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크지 않은 방 2개짜리 집이었다.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고 서아의 유치원과 가까웠다.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집은 조금 낡았지만 햇빛이 좋았다. 방마다 창문이 있었다. 서아의 방은 연한 파란색으로 칠했다. 서아는 파란색을 좋아했다. 하늘의 색이라고 했다. 이삿날 신서연의 부모님이 왔다. 그들은 이혼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신서연이 감청기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한마디 했다. 이혼하길 잘했다. 신서연은 녹음 장비가 가득 담긴 그 상자를 예전 집에 두고 왔다. 가져오지 않았다. 가져오고 싶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조민준의 것이었다.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8년은 그런 물건들로 증명될 필요가 없었다. 조민준은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방 하나와 거실 하나가 있는 작은 집이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매주 토요일 서아를 데리러 왔다. 한강공원에 데려가고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박물관에 데려갔다. 서아는 돌아올 때마다 신이 나서 오늘 아빠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샀는지 신서연에게 제잘제잘 이야기했다. 신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었다. 슬픔도 아니고 완전한 해방감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복잡한 가을바람 같은 감정이었다. 서늘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그 귀걸이를 신서연은 가져오지 않았다. 진주는 남아있었지만 받침은 이미 분해되어 있었고 감청기는 버렸다. 진주는 예전 집 침대 옆 협탁 위에 두고 왔다. 그녀는 가져오지 않았다. 그 결혼과 관련된 어떤 것도 가져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은 그 두 알의 진주가 생각났다. 8년 전 그것들은 그녀의 귓불 아래에서 살짝 흔들리며 한식 고깃집의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다.
조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이거 하니까 정말 예쁘다. 그때 그녀는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안다. 그것은 길고 긴 감시의 개막이었다. 그녀가 속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감청하고 따라다니고 휴대폰을 뒤지는 방식으로 사랑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더 세게 움켜쥘수록 그것은 더 쉽게 부서진다. 진주처럼. 당신은 그것이 단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연약하다. 시간 속에서 누렇게 변하고 충격 속에서 금이 가고 아직 그 자리에 있다고 믿는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뒤에도 당신의 귀는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다. 너무 오래 그곳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 걸려 있어서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일부라고 착각하게 된다. 신서연은 자신의 귓볼을 만졌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귀걸이 구멍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새 귀걸이를 사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매장 진열대 앞까지 갔다가 잠시 바라보고는 다시 돌아섰다. 착용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아직 무엇을 걸어야 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